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요, 이 나이 먹도록 남부러운 것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숟가락 2개만 들고 서울 올라와 안 해본 고생 없이 살았지만 다 늙어서는 아들 덕에 떵떵거리며 호강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남편은 일찍 하늘로 갔어도 제겐 하늘이 내려준 보물 같은 아들, 김민철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빤질빤질 윤이 나는 내 아들. 그 녀석이 바로 제 인생의 자부심이고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민철이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남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민철이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커서는 더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 제 어깨를 이렇게나 으쓱하게 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저는 아들이 준 상품권으로 백화점 꼭대기 커피숍에서 복자랑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아주 비싼 곳이었죠. 복자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면서 연신 감탄을 하더군요. 어머, 경자 너는 좋겠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데도 다 데려오고. 우리 집 왼수들은 지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지 내 생일날 미역국은커녕 전화 한 통이 없어. 그 말에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으쓱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민철이가 바빠서 같이 오지는 못하고 상품권만 쥐어준 거지만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민철이가 좀 유별나야지. 얼마 전에는 이 옷도 사줬다. 너도 알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입는다는 그 상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면 너 아마 까무러칠걸. 제가 일부러 옷깃을 매만지며 자랑을 하자 복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어머. 이게 그 옷이야? 아이고, 빛깔부터 다르네. 달라. 나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는데. 아들 하나 정말 잘 뒀다, 경자 너는. 잘 두긴 뭘. 지가 알아서 잘 큰 거지. 그래도 이 어미 고생한 건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특하긴 해. 너는 잘 모를 거야. 내가 쟤 하나 반듯하게 키우려고 시장 바닥에서 배추파리하며 얼마나 모질게 살았는지. 옛날 고생했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복자는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너 고생한 거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러니 하늘이 복을 내린 거야. 우리 아들은 대체 누굴 닮아 그 모양인지 몰라. 너무 속 썩지 마. 다 제 복 타고나는 거지. 그나저나 우리 민철이가 이번에 또 큰일을 해냈지 뭐니. 무슨 노인들을 위한 복지타운을 짓는다나 봐. 아주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래. 나라에서도 상을 줘야 할 일 아니겠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도 말했잖아. 너네 영감님 퇴직금 받은 거 은행에 썩히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라고. 몇 배로 불려준다니까. 제 말에 복자가 귀가 솔깃했는지 몸을 앞으로 쭉 빼더군요. 정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워낙 큰 돈이라 겁이 나서. 겁은 무슨. 내 이름, 아니 내 아들 김민철이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라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생각 있으면 빨리 말해. 자리 얼마 안 남았대. 그렇게 한참을 아들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또 얼마나 가볍던지요. 고급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준 것도, 백화점에서 비싼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준 것도, 친구 앞에서 어깨 펴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다 내 아들 민철이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컴컴하고 조용했어요. 늘 거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저를 맞이하던 며느리, 이진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 나왔다.
제가 목청을 돋워 불러도 안방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마음에 안방 문을 벌컥 열자 며느리가 침대에 멍하니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까지 다 쳐놔서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요. 아가, 너 어디 아프니?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제 목소리에 그제야 화들짝 놀란 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을 보니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근데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병원이라도 가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진서는 제 눈을 피하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듯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진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끼는 그릇을 손에서 놓쳐 깨뜨리는가 하면 찌개 간을 보다가 국자를 싱크대에 엎지르기도 했죠. 보다 못한 제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민철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진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에 괜히 속에서 부하가 치밀더군요.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저를 답답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들 민철이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뜸했고 이 넓은 집에는 저와 진서 단둘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저렇게 그늘진 얼굴로 있으니 제 기분까지 덩달아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이었죠.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복자 만났는데 우리 민철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라. 역시 보는 눈들은 있어가지고. 안 그래, 아가. 제 말에 진서가 움찔하며 수저를 놓쳤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제발. 뭐가? 내가 틀린 말했어? 네 남편이 잘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걸 어떡하니? 너는 남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기운 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 제 타박에 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저렇게 약해 빠져서야 어디 큰 사업가 안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겠나 싶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이상했어요. 밤새 뒤숭숭한 꿈을 꾼 탓인지 잠자리가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져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하고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 진서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가, 너 잠도 안 자고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진서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새하얗게 보였어요. 꼭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말입니다.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아침 먹고 병원부터 가보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서의 이마를 짚으려 다가간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진서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네. 아니, 아가. 너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일어나서 말을 해봐.
저는 진서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녀석은 죽어도 안 일어나겠다며 버텼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절대 텔레비전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뭐, 텔레비전은 왜? 그냥요. 그냥 오늘 하루만.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구마도 삶아드리고 하루 종일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는 텔레비전 없이 지내요. 네.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혹시 민철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텔레비전으로 먼저 알게 될까봐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 오늘 죽기라도 한대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까지 유난을 떠니 무슨 일인지 더 궁금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서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대체 이유가 뭔데 그래? 똑바로 말하지 못해. 제 호통에 진서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녀석은 차마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고개를 박은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유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발. 나중은 무슨 나중.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아침이나 차려. 난 드라마 봐야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진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애절한 부탁을 들어주었더라면 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아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며느리에 대한 답답함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이나 걱정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인가요? 저는 안방 문을 닫고 들어와서도 한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다 늙은 시어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제 딴에는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민철이 사업이 워낙 크고 잘 나가니 옆에서 내조하는 녀석도 보통 일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어른이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버릇없는 행동이지요. 별꼴이야 정말. 저는 혀를 차며 화장대에 앉아 스킨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밤새 며느리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푸석푸석한 것 같았어요. 괜히 심술이 나서 화장품 뚜껑을 탁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잦아드는 걸 보니 이제 제풀에 지쳐 포기했나 보더군요. 아침 드라마가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길래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리모컨을 들었어요. 어디 보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지려나. 마치 제 인생에 닥쳐올 폭풍을 예고라도 하듯 드라마 속에서는 여주인공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혀를 끌끌 차며 과자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쯧쯧, 저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여자가 똑 부러지는 맛이 있어야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참 한가로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겪는 배신감의 크기가 잠시 후 제가 느끼게 될 고통에 비하면 손톱 밑에 가시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요. 드라마가 한창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어요. 여주인공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오열하는 그 순간
갑자기 화면이 휙 바뀌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면 중앙에 긴급 속보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어요. 아, 뭐야. 제일 중요한 순간에. 저는 짜증을 내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내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귀에 날아와 박혔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수천억 원대 대규모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 오늘 아침 검거되었습니다. 효자골드 노인 복지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효자골드 노인 복지타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제 복자에게 자랑을 늘어놓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민철이가 이번에 또 큰일을 해냈지 뭐니. 무슨 노인들을 위한 복지타운을 짓는다나 봐. 설마 했어요.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업장이 어디 한두 군데일까요?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에 잡힌 현장 모습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끌려 나오는 한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제가 평생을 보고 살아온 제 아들의 눈매와 이마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주범은 옐로우 골드 건설 대표 김민철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성공한 청년 사업가이자 효자로 알려져 앵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게 들려왔어요. 제 눈에는 오직 화면 속 아들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힘없이 끌려 나오던 아들. 그 순간 아들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 제가 알던 반듯하고 선량한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심지어는 이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눈빛이었어요. 화면 아래로는 자막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 피해액 2천억 원 추산, 아들 이름 믿고 투자했다 길거리로. 제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꿈일 거라고, 아주 질이 나쁜 악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착하고 효심 깊은 내 아들이 사기꾼이라니. 그것도 늙은이들의 쌈짓돈을 노린 악질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모함일 거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를 파고드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것이 모두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으로 몰려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땅을 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녀석아. 평생 모은 돈이다가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영감 약값도 없게 생겼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제 눈에 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커피를 마셨던 복자였어요. 복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경자야, 네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색이 파리했던 며느리의 얼굴, 오늘 아침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 절박한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절대 텔레비전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진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던 거예요. 저 불쌍한 것이 혼자서 얼마나 속을 태우고 있었을까요? 그런 며느리의 속도 모르고 저는 버럭버럭 화만 냈으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시어미인가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손끝부터 시작해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복자의 울음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지만 몸이 자꾸만 옆으로 기울었어요. 방에서 뛰쳐나온 며느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저는 의식을 잃고 어둠 속으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귓가를 울리는 기계음 소리에 저는 아주 천천히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에 접착제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무거워서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아주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나는 왜 여기에 누워 있을까? 한참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린 끝에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설고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아, 내가 쓰러졌었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잡혔던 수갑찬 아들의 모습, 피를 토하듯 절규하던 복자의 얼굴, 그리고 너도 나랑 한패였어? 라며 저를 향해 던졌던 그 원망 가득한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끔찍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영원히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다시 마주하느니 차라리 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여기요. 제 손을 잡고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며느리 진서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은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물과 걱정으로 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눈은 또 얼마나 울었는지 시뻘겋게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진서는 제 손을 잡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복도로 뛰쳐나가 의사를 찾으러 허둥댔습니다. 저는 그런 진서의 옷자락을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붙잡았어요. 지금은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가 아니지? 그 뉴스에 나온 거, 그거 우리 민철이 아니지 않니? 얼굴이 닮은 다른 사람이겠지. 그런 거지? 응. 제발 그렇다고 말 좀 해줘.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제 말을 다 알아들은 모양이었어요. 복도에서 의사를 부르던 녀석은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굵은 빗방울처럼 뚝뚝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길고 긴 침묵과 뜨거운 눈물이 제게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기도 했어요. 의사는 큰 충격을 받아서 생긴 일시적인 쇼크이니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
자식놈이 천하의 사기꾼이 되어온 세상에 얼굴이 팔렸는데 이 세상 어느 어미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단 말인가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저와 진서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납덩이처럼 우리 둘을 짓눌렀어요. 저는 멍하니 천장에 박힌 얼룩 자국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진서가 훌쩍임을 멈추고 결심한 사람처럼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혼자서만 사겨왔을 그 끔찍하고도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조금 더 빨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고 겁이 많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한 6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누군가와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냥 중요한 해외 투자 건이라고 여자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말할 뿐이었어요. 진서의 말에 따르면 민철이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번듯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지도 않은 효자골드 노인 복지타운이라는 유령 사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최고급 호텔처럼 보이는 조감도와 온갖 감언이설로 가득 찬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주로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홀렸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끼리 품위 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시세의 반값으로 평생 사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요. 한 번은 제가 그 사람 서재를 청소하다가 사업 계획서처럼 보이는 서류 뭉치를 우연히 봤어요. 호기심에 살짝 넘겨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주요 공략 대상 70대 이상 독거노인 및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년 부부.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할수록 성공 확률 높음. 저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이건 사업이 아니라 덫을 놓고 벌이는 사냥이었던 거예요. 진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날 밤 민철이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러자 민철이는 태연한 얼굴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어떻게 될 것 같아?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이야. 자식 잘못 키웠다는 충격에 혈압 올라 쓰러지실걸.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건 다 네 책임이야. 너는 네 손으로 시어머니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 그 악마 같은 협박에 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게 사실을 말했다가 제가 정말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이성을 잃은 민철이가 자신과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무나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혼자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민철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서재에 숨겨둔 비밀 서류들을 한밤중에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면서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죠, 어머니?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래서 피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진서는 자책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어리고 여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며느리의 그늘진 얼굴을 알아보고 아가, 무슨 일 있니? 하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아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며느리의 고통을 애써 외면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쇳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뜨거운 불덩이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부모뻘 되는 불쌍한 늙은이들의 등을 칠 수가 있었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제가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껄끄러운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 복자는 어떻게 됐니?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하던데. 제 질문에 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 50년 지기 친구 복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된 채 복자는 마이크를 붙잡고 악을 쓰듯 울부짖었어요. 내가 내 친구 경자 말만 믿고 그년이 지 아들놈이 얼마나 효자고 얼마나 반듯한 놈이라고 나한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영감 마지막 수술하려고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빌린 돈까지 전부 다 털어 넣었어. 근데 이게 다 사기라니.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 경자야, 너는 정녕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나를 속인 거야? 너도 나랑 한패가 돼서 내 돈을 등쳐먹은 거냐고. 말 좀 해봐, 이 나쁜 년아. 복자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철천지원수 보듯 공범으로 의심하며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제가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며 복자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복자를 사기 구렁텅이로 제 손으로 직접 밀어넣은 공범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저를 찾아와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았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저를 믿었던 만큼 사무치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루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제발요, 어머니. 진서가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 때문에 평생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50년 우정을 나눈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의 영원한 어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이유도 자격조차도 없다고요.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더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에 퇴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 다음 날 아침 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런 낯설고 불편한 곳에 시체처럼 누워있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진서의 부축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현관문 앞에서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왕국이었던 이 집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혹은 내 아들의 범죄 사실을 전시해 놓은 징그러운 박물관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이틀 전 아침에 끔찍한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바로 그 소파 앞에는 아직도 제가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저주스러운 텔레비전이 마치 거대한 검은 무덤처럼 입을 꾹 다문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세요. 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안에 제 발로 다시 들어선 이상,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와보는 낯선 공간을 살피듯이요. 민철이가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사준 앉으면 구름처럼 온몸이 푹 꺼지던 이탈리아제 최고급 소파. 제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바꿔준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영화관처럼 커다란 텔레비전.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장대 위에서 조명빛을 받아 영롱하게 번쩍이는 보석함과 옷장. 문을 열자마자 위용을 뽐내며 걸려있는 이틀 전 복자에게 그렇게나 자랑했던 바로 그 비싼 모피 코트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인생의 훈장도 자랑거리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제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서 마련한 추악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저 푹신한 소파에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어느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묻어있는 것 같았고, 저 커다란 텔레비전에서는 제 친구 복자의 처절한 절규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보석함의 다이아몬드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어느 할머니의 눈물 방울처럼 보였고, 옷장 속 모피 코트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살점을 잔인하게 뜯어 기워 만든 것처럼 징그럽고 역겹게 느껴졌어요. 으악! 저는 저도 모르게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옷장으로 달려가 그 혐오스러운 모피 코트를 거칠게 끌어내렸어요. 제 손끝에 닿는 부드럽고 윤기나던 그 감촉이 이제는 마치 끈적끈적하고 비릿한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놀란 진서가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으며 말렸지만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며느리를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가장 크고 날이 잘 드는 주방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피 코트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가위로 사정없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싹둑 싹둑 가위날이 번뜩일 때마다 부드러운 털들이 힘없이 잘려나가 허공을 먼지처럼 떠다녔어요.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맹목적이고 어리석었던 믿음,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아들이 벌어다 주는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했던 지난날의 제 자신 그리고 친구 앞에서까지 잘난 척하며 으스대던 제 천박한 허영심의 결정체였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집에서 제 인생에서 영원히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다 다치세요. 진서가 울면서 제 손에서 가위를 뺏으려고 했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미친 사람처럼 가위질을 해대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던 모피 코트는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이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광란의 소동을 치르고 난 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진서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키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거실 바닥에 흩어진 털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나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는 못 살겠다. 진서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 소파도, 저 텔레비전도, 이 집조차도 다 그 애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아서 훔쳐온 것들이야. 나는 도둑의 어미였어. 이런 도둑의 소굴에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니? 제 말에 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 명의로 된 집문서와 땅문서 몇 개를 꺼내왔어요. 모두 민철이가 사업이 잘 된다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제게 맡겨두었던 재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진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다 그의 돈일 게다. 아니, 그의 돈이 아니지. 우리 불쌍한 피해자들 돈이지. 이것들을 다 팔아서 먼지 한 톨이라도 그분들께 돌려드려야겠다. 어머니. 진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아가.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어. 저런 악마 같은 놈인 줄도 모르고 너를 내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죽을 죄를 지었다. 어서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아직 젊고 새 인생을 시작해야지. 이런 끔찍한 집구석에 더는 발 묶여있지 말고. 그러자 진서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안 떠나요. 이제 이 집에는 어머니랑 저 둘뿐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딸 할래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지키고 제 딸이 되어주겠다는 며느리가 너무나 고맙고 대견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어쩌면 진짜 딸 하나를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는 아들의 몫이지만 그 죄의 뿌리를 뽑고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은 그 악마를 세상에 내놓은 어미로서 제게 남겨진 마지막 책임이자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서를 보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옷 입어라. 네. 어디 가시게요? 경찰서에 가야겠다. 경찰서요? 민철 씨 면회 가시게요? 가서 탄원이라도. 진서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놈 잡는 거 도와주러 간다. 아니, 내 아들놈뿐만 아니라 그놈이랑 붙어먹은 공범놈들까지 모조리 다 잡아넣는 거 내가 도와주러 간다. 제 말에 진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마 제가 아들을 위해 눈물로 용서를 빌러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김민철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킨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고 저는 그 암 덩어리를 세상에 내놓은 어미로서 제 손으로 직접 그 뿌리까지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몰래 모아뒀다는 증거들 전부 다 챙겨라.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 그 애가 평소에 어디에 돈을 숨기는지, 누구랑 밤늦게까지 통화하는지, 술만 마시면 자랑처럼 떠들어대던 그놈의 비밀 금고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는 건 전부 다 말할 거다. 한 놈도 빠짐없이
그놈들이 훔쳐간 돈 한 푼까지 다 찾아내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고 내가 해야만 할 일이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절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용광로 속 쇳물처럼 뜨겁고 단단한 분노와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진서의 눈에서도 이내 뜨거운 무언가가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말없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우리 두 사람은 더 이상 약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속죄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날씨는 여전히 흐리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뜨겁고 투명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할 정도로 비장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미로서 가슴을 저미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길이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죄 때문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를 철천지원수 보듯 하던 친구 복자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전까지는 저 역시 죄인의 어미로서 눈을 감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는 사람, 그리고 지친 얼굴의 경찰관들이 정신없이 오갔어요. 저와 진서는 한참을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겨우 안내 데스크에 가서 민철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피곤에 젖은 얼굴의 중년 형사 한 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강력 3팀 박성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철 씨 어머니 되십니까? 박 형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약간의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긴 아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 그 어미라고 해서 곱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김민철 어미입니다. 면회 오신 겁니까? 면회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아닙니다, 형사님. 면회가 아니라 제보를 하러 왔습니다. 제 말에 박 형사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와 제 옆에 선 진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진서가 그동안 목숨을 걸고 모아온 증거들을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철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작은 녹음기와 각종 계약서와 장부들을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담긴 USB였어요. 이건 제 며느리가 그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아마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박 형사님은 말없이 녹음기와 USB를 집어들고 잠시 살피더니 우리를 작은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쇠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아주 삭막한 방이었어요. 그는 진서가 내민 증거들을 컴퓨터에 연결해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민철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 부장, 이번에 들어온 할망구 돈은 바로 다른 계좌로 돌려놔. 어계좌 말고 새로 판 시계좌로. 절대 흔적 남기면 안 돼.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서가 모아온 증거들을 확인하는 동안 박 형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턱을 쓰다듬었어요. 이런 중요한 걸 왜 이제야 가져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원망 섞인 말투에 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걸고 협박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 형사님은 더 이상 진설을 다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셨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착한 아들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이 죄인의 어미가 너무나 멍청하고 아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박 형사님은 제 눈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의심이 조금씩 걷히고 인간적인 연민 같은 것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놈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놈입니다. 절대 자기 손에 돈을 쥐고 있는 놈이 아니에요. 분명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다 숨겨뒀을 겁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비밀 금고가 있어요. 자기 서재에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 있다고, 거기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늘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놈이 공범일 겁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 민철이가 무심코 흘렸던 말 한마디까지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 형사님은 쉴 새 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어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김민철은 아마 어머님께 연락을 취하려 할 겁니다. 분명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하며 어머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분명 무언가를 부탁할 겁니다. 증거를 숨겨달라거나 누군가에게 뭘 전달해달라거나. 그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저희도 아드님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고 말고요. 내 아들놈이 저지른 죄, 이 어미가 전부 다 바로잡을 겁니다. 그놈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된다고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박 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와는 별개로 인간으로서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저와 진서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박 형사님의 말대로 분명 민철이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틀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속지 않았어요. 그래. 몸은 괜찮으냐? 저는 일부러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이건 다 박 부장 그놈이 꾸민 짓이에요. 저는 그놈 말만 믿고 도장만 찍어줬을 뿐인데 그놈이 제 뒤통수를 치고 돈을 전부 빼돌린 다음에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머니, 저 좀 믿어주세요. 제발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냐오냐 내 아들 얼마나 억울하냐며 함께 울며 가슴을 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
어머니, 제가 여기서 나가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박 부장 그놈이 저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걸 검사한테 제출해야 제 누명을 벗을 수 있어요. 제 방 책상, 세 번째 서랍 안쪽에 손을 넣어보시면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작은 봉투 하나를 숨겨뒀거든요. 그거 아무도 모르게 꺼내서 제가 알려주는 변호사한테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모정이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 희미한 동정심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알겠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보마. 저는 일부러 아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 형사님께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어요. 박 형사님은 제게 절대로 먼저 서랍을 열어보지 말고 내일 아침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자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박 형사님과 다른 수사관 2명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민철이의 서재로 안내했어요. 아들 녀석의 서재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박 형사님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민철이의 책상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찾았습니다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서랍 안쪽 벽면이 작은 문처럼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말한 봉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아주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박 형사님은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수첩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암호 같은 글자들과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차명계좌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을 건넨 사람들의 이니셜과 금액으로 보입니다. 로비 장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대포폰 번호와 공범들의 연락처까지. 김민철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이 작은 수첩 안에 다 들어있었군요. 박 형사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아들은 저를 속였던 겁니다.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제 손으로 직접 숨기게 하려 했던 것이죠. 만약 제가 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 수첩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라도 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고 헛웃음만 나왔어요. 내 아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쓰레기였구나. 어미의 마지막 전까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이용하려 했던 내 아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김민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박 형사님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수첩 하나면 김민철뿐만 아니라 그 일당 전부를 소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구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이 길고 긴 악몽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돌아간 뒤 집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철이의 서재에 한참을 서서 텅 비어버린 책상 서랍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비밀 장부가 경찰 손에 넘어간 뒤 며칠 동안은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조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민철이 사건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박 형사님 팀이 제가 넘겨준 수첩을 바탕으로 공범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와 진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숨을 죽인 채 지냈습니다. 집 밖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들의 공범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집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냉장고도 텅 비어가고 무엇보다 계속 이렇게 갇혀 지내다가는 둘 다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서와 함께 장을 보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꼈지만 괜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 할머니가 그 사기꾼 어미래. 어미나 아들이나 똑같은 것들이야. 이런 환청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양손에 나눠들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후문 쪽에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낮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철 씨 어머니 되시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인상의 젊은 남자 하나가 저를 삐딱하게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서늘하고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진서는 겁을 먹고 제 팔 뒤로 숨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시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어요.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할머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요. 아드님 생각하면 앞으로 몸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과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민철이의 공범들이 이미 저와 진서의 존재를 알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진서는 거의 울상이 되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감히 저 따위 버러지 같은 놈들이 나를 협박해? 내 아들놈 하나 잘못 키운 죄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그놈의 똘마니들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니놈들 뿌리까지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말 테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진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가, 정신 똑바로 차려. 저놈들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저놈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똥줄이 타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독하게, 더 모질게 나가야 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진서도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듯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전부 찾아내려면, 그리고 그 공범 놈들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려면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어쩌면 아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자. 네, 피해자분들을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문전박대만 당할 거예요. 어쩌면. 진서는 겁을 먹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팔매질이라도 당할까봐 두려웠겠지요. 저 역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가야 해. 가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드려야지. 그게 인간된 도리야. 그리고 어쩌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무언가를 알게 될 수도 있어. 민철이가 그분들에게 접근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다른 공범은 없었는지, 뭐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 몰라. 제 설득에 진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임시로 모여 지내는 작은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마련해준 낡은 경로당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원망, 분노, 경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고 몇몇 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 김민철이가 바로 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나아가 진서와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놈을 대신해서 이 죄인의 어미가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싸늘한 침묵만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사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죽은 우리 영감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데? 네 아들놈 때문에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충격으로 우리 영감은 눈도 못 감고 저 세상 갔어. 근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그딴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니까 당장 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제 친구 복자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복자는 폭삭 늙어 할머니가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퀭한 눈, 부스스한 머리. 저를 향해 소리치는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복자의 남편이 그 착하고 말 수 없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 입 닥쳐. 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너랑 네 아들놈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복자는 옆에 있던 방석을 집어 제게 던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덩달아 저희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사기꾼의 어미가 여긴 왜 와? 당신들도 한패 아니야? 어디서 착한 척 연기하고 있어? 경찰에 꼰질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받으려고 온 거냐? 욕설과 원망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래요, 저는 맞아 죽어도 싼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쳐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방 한쪽에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그만들 좀 하시오. 저 양반이라고 편하겠소? 자식 잘못 키운 죄로 평생 가슴에 피멍이 들 텐데.
그리고 저 양반이 아들놈 비밀장부 경찰에 넘겨준 덕분에 공범놈들 잡을 희망이라도 생긴 거 아니오. 그 말에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분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민철 그놈한테 2번 속은 사람이오. 처음에는 땅을 팔라고 찾아와서 아주 헐값에 넘겼고 그 돈마저 복지타운에 투자하라고 해서 다 털어넣었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늙은이가 뭘 알았겠소. 그냥 아들 같고 손주 같아서 믿었던 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 아들 민철이의 그 선량해 보이는 얼굴과 효자라는 소문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집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철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담겨 있는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을 왜 들고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선량한 분들에게 제 아들도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천사처럼 웃던 시절도 있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저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속에 민철이는 하나같이 해맑고 사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앨범을 들여다보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까요?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철이는 감나무 아래에 땅을 파고 작은 깡통 상자 하나를 묶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보며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안개 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흙투성이가 된 채로 제게 달려와서 자랑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어요. 엄마, 엄마. 나 저기 감나무 밑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을 묻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꺼낼 거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 그때는 그저 아이의 귀여운 장난이라고만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숨기는 데에 특별한 재능과 집착을 보였던 내 아들. 그 녀석에게 비밀 장소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 번개처럼 강렬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감나무 아래에 내 아들이 숨겨둔 마지막 진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제 온몸을 전율처럼 휩싸고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시골집 감나무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라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물론 이건 다 늙은 할머니의 헛된 망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십수년도 더 지난 어린아이의 장난을 가지고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직감 같은 것이 그곳에 반드시 가봐야 한다고, 그곳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진서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 우리 시골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시골에요? 갑자기 시골은 왜요, 어머니? 저는 진서에게 낡은 앨범을 펼쳐 감나무 아래에 선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오래전의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진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제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어이없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냥 아이들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요. 괜히 헛걸음만 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도 알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아가, 이상하게 자꾸만 그곳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놈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자기가 아끼는 구슬이나 딱지 같은 건 꼭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곤 했지. 그리고 그걸 찾아내면 어린애답지 않게 불같이 화를 냈어. 자기만의 비밀 공간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아이였지. 어쩌면 그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지도 몰라. 제 간절한 설득에 진서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진서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허무맹랑한 직감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곳까지 가느냐였습니다. 민철이의 공범들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어요.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이겠지만 그러면 틀림없이 꼬리가 붙을 것이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마치 동네 뒷산에 아침 운동이라도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일부러 시내를 몇 바퀴나 빙빙 돌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따라붙었을까봐 버스에서도 여러 번 중간에 내렸다 타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나절을 꼬박 길 위에서 보낸 뒤에야 저희는 겨우 시골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한적한 시골길을 한참이나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밭을 갈던 기억, 어린 민철이를 업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던 이 길. 그때는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반듯하고 예쁘기만 하던 내 아들이 어쩌다 그런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제 눈가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빈집들이 더 많은 쇠락한 시골 마을이 되어 있었죠. 저희가 내린 정류장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옛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허름한 저희의 옛집이 보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모든 희망을 잃고 폐허가 되어버린 제 인생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서가 걱정스럽게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수십 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늙은 감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 나무가 틀림없었어요.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고 구석에 녹슬어 처박혀 있던 낡은 삽과 호미를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일 것도 없이 감나무 아래로 다가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삽이 땅에 박힐 때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울렸어요.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교대로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처음에 비장했던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정말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 그냥 그만할까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팔다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힘껏 내리찍은 삽 끝에서 캉 하는 흙과는 다른 무언가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리가 났습니다. 저와 진서는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희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서 서서히 낡고 검은 나무 상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괴짝이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부서져 있었어요.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침을 삼키며 삐걱거리는 뚜껑을 함께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의 어릴 적 장난감이나 구슬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비닐에 꽁꽁 쌓인 여러 개의 통장 뭉치와 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누런 금괴 몇 덩어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진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아들놈이 그토록 자랑하던 비밀 금고의 실체였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의 시작과 끝이 담긴 이 추악한 돈다발과 금괴들이 녀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괴짝을 어서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괴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저희는 낑낑거리며 괴짝을 들고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저희가 타고 왔던 버스와는 다른 아주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정확히 저희의 옛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저 차. 진서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며칠 전 저를 협박했던 바로 그 험상궂은 남자와 또 다른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놈들이 저희를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튀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괴짝을 들고 무작정 집 뒤편의 야산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 할망구들 잡아 하는 고함 소리와 나뭇가지를 밟으며 쫓아오는 거친 발소리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괴짝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그리고 저의 마지막 속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둡고 험한 산길을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제 저희의 운명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평생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린 이 괴짝. 이것은 단순한 돈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죄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어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마지막 속죄의 무게였습니다. 이걸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어요. 어머니, 저쪽이에요. 진서가 저보다 앞서 달리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용케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저보다 훨씬 침착하고 강단이 있었어요. 저희는 칡넝쿨과 가시덤불을 닥치는 대로 헤치며 정신없이 산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목을 찔러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묵직한 괴짝 때문에 자꾸만 몸이 휘청거렸고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것을 겨우 버텨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자 등 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아가, 너는 괜찮으냐? 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저놈들이 곧 따라올 거예요. 진서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놈들은 이 동네 지리의 어두운 저희와는 달리 작정하고 저희를 쫓아온 놈들이었어요. 곧바로 이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난 지 오래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서가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린 모양이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발목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어머니. 진서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 저놈들에게 잡혀서 이 괴짝을 빼앗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절망적인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 딸이나 다름없는 이 아이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저는 괴짝을 바닥에 내려놓고 진서의 등을 제 앞에 내밀게 했습니다. 엎혀라. 네. 하지만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시끄러워. 괜찮으니까 어서. 저는 진서를 억지로 제 등에 업었습니다. 70평생 누군가를, 그것도 다 큰 어른을 업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무게에 무릎이 휘청거리고 눈앞이 아찔했지만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괴짝 손잡이를 잡고 땅에 질질 끌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입에서는 흡하는 거친 소리가 터져 나왔고 등과 어깨에서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등 뒤에서 흐느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저 멀리서 이쪽으로 간 것 같아. 찾아봐. 하고 외치는 놈들의 목소리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더 이상은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 눈앞에 희미하게 어떤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동네 사냥꾼들이 짐승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파놓았던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입구가 좁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겨우 몸을 숨길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진서를 토굴 안으로 밀어넣고 저도 괴짝과 함께 굴러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구를 마른 나뭇잎과 덤불로 급하게 가렸어요. 토굴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축축했습니다. 저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은 채 웅크렸어요. 잠시 후 저희가 숨어있는 토굴 바로 위로 놈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 이 근처일 텐데 샅샅이 뒤져. 그놈들의 목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게 해주세요. 저는 평생 믿지도 않던 하늘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놈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다른 쪽으로 수색을 하러 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어요. 날이 밝으면 놈들은 다시 이곳을 샅샅이 뒤질 것이고 그때는 정말 꼼짝없이 잡히고 말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박 형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전화를 받아야 해.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박 형사님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예요. 김민철 어미.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박 형사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아들놈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을 찾았어요. 그런데 공범놈들이 저희를 쫓아와서 지금 시골 옛집 뒷산 토굴에 숨어 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자세하게 저희가 있는 곳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제 말을 다 듣고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숨어 있으라고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곳까지 오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릴 터. 그때까지 저희가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멀어졌던 놈들의 목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근처가 제일 수상해. 젠장, 날이 밝으면 샅샅이 뒤져야겠어. 놈들이 저희가 숨어있는 토굴 근처에 자리를 잡고 밤을 새울 작정인 것 같았어요. 저와 진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공포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놈들 중 하나가 이제 슬슬 찾아보자며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여러 대의 차가 달려오는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경찰이다. 젠장,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놈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산속을 대낮처럼 밝혔고 꼼짝마. 경찰이다. 손들어. 하는 박 형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왕좌왕하던 놈들은 얼마 저항하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저와 진서는 그제야 토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박 형사님과 다른 경찰관들이 저희에게 달려와 괜찮냐며 물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솜처럼 늘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경찰들에게 괴짝을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괴짝 안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정말 찾아내셨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의 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경찰차를 타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고 저희가 찾아낸 비자금과 비밀 장부는 아들 민철이와 그 일당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효자골드 노인 복지타운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범 김민철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움직이던 공범들까지 전부 검거되었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수백억 원대의 범죄 수익금도 모두 찾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고만 언급했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진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 김민철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석이 아닌
일반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진서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복자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죄수복을 입은 민철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들은 살이 쏙 빠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이내 저를 향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 이 어미가 그랬다. 네가 저지른 죄, 이 어미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진 침묵의 눈맞춤 끝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아들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민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철이와 그 공범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그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했어요. 사상 최악의 노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 선고,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로 범죄 수익금 전액 환수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폭풍이 지나간 폐허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진서는 가장 먼저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이제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넓고 텅 빈 아파트를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저희는 아파트와 민철이가 제 명의로 해두었던 다른 재산들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짐을 정리하다 보니 이 집에 있는 것들 중 제 손때가 묻은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부 민철이가 사들인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거나 중고 가구점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이삿짐이라고는 저와 진서의 낡은 옷가지 몇 개와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자개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제 친구 복자를 비롯한 쉼터의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작은 선물 꾸러미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경자야, 복자야,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너도 똑같은 피해자고 나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고 있을 텐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복자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복자 뒤에 서 계시던 휠체어 탄 할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철 씨 어머니, 아니, 이경자 여사님. 저희가 다 같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사님과 며느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길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저와 진서를 향해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죄인의 어미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인사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지요. 아닙니다, 여사님. 자식 잘못은 자식 잘못이고 여사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며느님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가십시오.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분들은 한참 동안이나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희 두 사람과 그분들이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정들었던 그리고 원망스러웠던 아파트를 떠나 작은 빌라의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방도 좁고 허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아늑했어요. 더러운 돈으로 치장된 가짜 행복이 아니라 정직한 가난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고 저희는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단출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제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 없던 진서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아가? 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딸 할래요. 민철 씨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지만 어머니와는 그렇게 되기 싫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평생 어머니 딸이 되어서 옆에서 모시고 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계속 끄덕였어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들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이토록 귀한 보물을 얻게 된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며느리, 아니, 내 딸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면서도 고마운 것이더군요. 아들이 제 인생에 남긴 깊은 상처와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진서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정직한 일상은 그 상처 위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고 딱딱한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할머니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자가 화투패를 내려놓고 환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경자 아니야.
여태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너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아? 다들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자, 이리 와서 앉아. 마침 사람 하나 모자랐는데 잘 됐다. 복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는 따뜻한 유자차까지 타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그러게 왜 이제야 왔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이제 다 잊어버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서 이거라도 좀 먹어봐. 하며 제게 온갖 간식들을 챙겨주셨어요. 그 누구도 제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늙은 친구를 따뜻하게 맞아줄 뿐이었죠. 그 따뜻한 환대에 저는 또다시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기꾼 김민철의 어미가 아니라 그냥 친구 이경자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진서는 주말마다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수백 명분의 밥과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느라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충만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어느 노숙인의 주름진 손에서 저는 제 아들이 주었던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서 역시 예전의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활기찬 미소를 되찾았어요. 저희는 땀 흘려 일한 뒤 급식소 구석에 마주 앉아 남은 밥에 김치를 얹어 먹으며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작은 월세방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아들이 있는 교도소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가증스러운 변명과 원망을 늘어놓았을까봐 차마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주 짧은 글 한 줄만이 아이처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죄송합니다 라는 글자가 얼룩처럼 번져나갔어요. 그 어떤 긴 변명보다도 그 어떤 눈물의 호소보다도 이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야 제 아들이 조금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서와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저희의 작은 밥상을 비추는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진짜 딸을 얻었고 진정한 친구를 얻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러운 돈과 바꿀 수 없는 떳떳하고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술 크게 떠서 맞은편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딸 진서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험한 곳이었지만 저희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곳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